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은 정기련 작가님의 달개비꽃 준비했습니다. 작가님은 1984년 중편 소설 가족 수첩으로 문예중앙 신인문학상을 수상하시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오늘의 소설은 내 인생은 내 것이었을까? 내 연애는 진짜 연애였던 것일까?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으시면 더 공감이 가지 않을까 합니다. 개밥의 도토리 같은 주인공 지호의 삶, 어떻길래 그렇다는 걸까요? 지금부터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달개비꽃, 정기련. 휴대전화기가 한 차례 부르르 떤다. 세상 친절한 윤이다. 신문 읽다 살에 들긴 처음? 메시지 창에 뜬 글자가 새로운 가십에 눈을 반짝이는 윤으로 바뀐다. 그 아래 깨알 같은 텍스트 사진을 딱 붙여놓았다. 아마도 그것이 내가 알아야 하는, 혹은 그녀가 내게 꼭 알리려는 모종의 사건인가 보다. 텍스트를 확인하기도 전에 속이 시끄럽다. 몇 시간 차 안에 구겨져 있다가 일정에 쫓겨 빈속에 새기름 둥둥 뜨는 육개장을 우겨 넣은 게 탈이나 모양이다. 방금 전까지 나는 디귿자 한옥마당 한복판에서 지루하게 이어지는 퍼포먼스를 지켜보는 채 눈속임하면서 시름 별채 테마루 기둥에 등을 기댄 채 비몽사몽 졸고 있었다. 저 그늘 없는 마당에서 분망이 움직이는 사람들과 동행이면서도 맡은 소임은 없이 약병아리처럼 끄덕끄덕 갈벼바라기를 하게 된 데엔 약간의 비즈니스가 개입했다. 이날 할 일 없이 따라붙은 술도가 촬영 현장이 하필 남쪽의 고도에서 다시 몇십 킬로미터쯤 빠져나온 외곽이었다. 어렵게 섭외했다는 본인 희망은 A클래스이고 싶겠으나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냉엄한 평점으로는 B클래스 중상위권을 턱걸이한테 그친 코믹 배우는 촬영 세팅이 끝날 시각에 맞춰 현장에 합류하기로 되어 있었고, 나야 스텝도 전통주협회 관계자도 아니건만 평소라면 이제 눈 좀 붙여볼까 할 첫 새벽에 덜컥 여의도에서 출발하는 외주 제작사 봉고차를 타야 했던 것이다. 7쯤 되는 동승자는 한 사람 빼고 모두 초면이었다. 그 한 사람인 팬감독 또한 방송과는 무관한 나를 이곳에 끌어들인 대학 후배 황보와 바로 전날 포장마차에서 종이컵에 담긴 멸치 국물처럼 뜨뜻미지근한 인사를 나눈 사이일 뿐이었다. PD 황보와 팬감독은 각각 소속의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였다. 흔히 말하는 갑과 을의 불평등이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 그러니 PD가 특별히 요청한 편의 제공을 거절할 수 없었던 감독이나 가뜩이나 비좁은 자리를 내줘야 하는 스태프들이나 정식 구성원도 아닌 옵서버로서 촬영 장비만 해도 한가득인 차량에 묻어가야 하는 내 신세나 서로들 어색하고 곤혹스럽기는 매 한 가지였다. 내 딴엔 별것도 아닌 대화에 적당히 리액션을 쳐주고 기지개와 배뇨와 흡연을 위해 들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큰맘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를 머리수대로 돌리느라 옹색한 마음과 지갑을 털어야 했다. 커피는 내 돈 쓰고 내가 미안해질 만큼 맛이 없었다. 면허증은 있으나 자차는 없는 바. 처음엔 항보의 제안을 받고 렌터카를 빌리는 게 낫지 않을까 짧게 고민했었다. 황보는 자신이 기획하여 편성 승인을 받은 송출용 방송 콘텐츠를 종이책으로, 즉 텍스트 위주의 결과물로 재가공인지 재활용인지를 해서 자신의 커리어의 작가 타이틀을 더 얹고 싶다는 야무진 포부를 피력하며 누나가 도와달라고 했다. 대필과 윤문희 주 수입원인 내게 작업을 의뢰하겠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도와달라는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아니 되었다. 황보와 팽감독의 물밑 서열처럼 그와 나도 선후배에서 갑과 을로 전환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했다. 게다가 황보가 누군가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확 달라지는 녀석의 변덕을 잘 아는 터다. 과연 책이 나올 때까지 초반의 삘과 물적 지원이 유지될 것인가 하는 노파심이 생길 밖에. 프로젝트의 성사 유무가 불확실한 만큼 예비 클라이언트로서 녀석이 선수금이든 활동비든 가용할 실탄을 응당 제공해 주리란 기대 자체가 김칫국인 상황이었다. 어쨌거나 결국 나는 눈치를 끈 감고 제작진의 천덕꾸러기가 되는 쪽을 택했다. 콘텐츠 분위기를 읽을 겸 사전 지출을 줄일 겸 동시에 바람이나 쐴 겸 이라는 핑계를 주르륵 달고 소중한 수면을 포기한 덕에 이렇듯 나른한 오후를 4,500km나 떨어진 남해 일터에서 개밥의 도토리처럼 겉돌고 있게 된 것이다. 보나마나 문자 메시지로 캡처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유는 습관적으로 툴툴댔을 게다. 이 여자 혼자 중불나게 굴어. 본호 및 일러스트레이션보다 돌아다니는데 더 열렬하여 소셜미디어 공간에 이것저것 올리는 취미로 하세월을 낳고 있는 윤 아닌가. 은둔자 코스프레 하지 말고 자기도 계정 하나 만들어. 하다못해 카카오톡이라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나는 가끔 윤에게 억울한 지청구를 듣는다. 전화하면 되잖아. 일일이 몰아서 하든가. 전화는 또 착실히 받긴 하셔. 문자 하든가 이메일도 있고.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난 안 불편해. 다른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 거야. 그 은근 이상한 고집. 나는 족족 해변인데 남이 변비라 그러면 괜히 내 뱃속이 콱 막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공평하네. 서로 조금씩 불편한 거. 난 문단속 안 하고 사는 것 같거든. 아무도 그 집 안 넘봐. 안 넘보는 것도 좀 서운할 것 같다. 빈집은 아닌데. 그러니까 빈집 아니라고 써붙여. 남들이 폐가인 줄 알고 떠나기 전에. 떠나면 그냥 고이들 떠나나? 낙수 아니면 쓰레기를 남기지. 브로큰 윈도우 뭐라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 왜 나왔겠냐고. 어차피 떠날 사람은 떠나더라는 내 소심한 변명에 유는 먼저 선수를 쳐야 한다고 충고했다. 선제적 차단이라니. 그건 세상 친절한 윤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다. 그녀는 이미 떠난 사람도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사교의 기재다. 아주 사소한 인연도 놓치지 않고 연락처 목록에 담아두고 길이길이 친분을 쌓아가는 인맥 수집가 윤. 내리꽂는 햇살을 구부정히 몸숙여 막고 윤이 보내준 텍스트 사진을 확대한다. 뜻밖의 오두아이 고양이나 인테리어가 잘 된 카페 셀카 대신 신문 한 구석을 캡처한 기사다.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너무나 낯선 얼굴이 와락 달려들듯 눈을 찌른다. 이건 가벼운 잽이 아니라 강력한 훅인데? 문화운동가이자 영국 연출가 방아무개와 동갑내기 변호사 김아무개가 아무날 아무시 아무데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다며 굳이 신랑 방은 재혼이고 신부 김은 초혼이라고 밝혀놓았다. 이것이 그의 방식인가? 신문을 통해 하필 윤을 통해 이 소식을 접하게 하는 것이 그가 늘 말해온 인간에 대한 예의와 신의를 지키는 방식인가? 기사 우측 상단에 방의 사진이 실려 있다. 사진 속에서 방이 싱긋 웃는다. 국제인권단체와 시민단체의 전방위적 구명운동으로 3년여 금고형을 당겨 풀려나던 날 그는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환히 웃으며 정의를 입증했다. 연극 연출가 방아무개와 동갑내기 변호사 김아무개. 다시 읽어보아도 요령부득이다. 육하원칙을 요하는 동정난 기사에 의뢰 그렇듯 내용이 명확하고 분량이 짤막해서
미간을 찡그리며 오래 들여다볼 필요도 그럴 만한 가치도 없다. 그럼에도 내게는 고대의 쐐기 문자로 쓰인 제조법처럼 복잡하고 난해한 문장이다. 언제 어디 누구라는 지시 또는 인칭 대명사마다 내 변형계에 저장된 무수히 많은 언제와 어디와 누구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자동 현상을 불러와 단순한 정보로 읽히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유는 아마도 신이 나겠구나. 나를 살피고 싶어 몸이 타락했구나. 엉뚱하게 화살이 윤에게 꽂힌다. 방이 아니라 윤에게 배신감과 패배감이 드는 까닭은 뭔가. 윤이 의심했듯이 내 진심 또한 진심이 아니라 과시였던 것인가. 방과의 관계를 털어놓았을 때 윤은 자신의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쉬었다. 애만 붙들고 있지 말고 연애도 좀 하고 살라며 몇몇 독신 지인들을 술자리에 불러들일 때와는 딴판이었다. 그때는 싫다는데도 화장법을 조언하고 옷차림을 지적하며 바람을 잡더니 그 양반이 왜? 온전한 문장은 그 양반이 왜 너를 만나? 였으리라. 유는 내가 방과 사귄다는 걸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인정하기 싫은 티를 냈다. 90년대 대학에 이념 서클을 거쳤다는 윤에게 방이 아무리 전설이었기로서니 군사독재 시대의 반체제 인사가 붉은 띠 한 번 동여매지 않았던 회의 분자와 사기다니 가당키나 하느냐는 관점이었다. 그러게. 질문의 행간이 극히 무도했음에도 나는 왜 고개를 끄덕였을까? 내 속에도 그의 다가옴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을까? 그를 거부하지 못하는 나를 스스로 불순하다고 여겼던 걸까? 어떻게 만났어? 두 사람 접점이 없잖아. 축하도 응원도 아닌 추궁이었다. 꼭 그래야 할 까닭이 없는데도 나는 또 순순히 묻는 대로 답을 했다. 나 작년 봄 여름 내내 극단 무크지 창간하는 거 알바했잖아. 그때? 아플 짬도 없다던 때 아냐? 그땐 진짜 그랬고. 나중에 늦은 가을인가? 잡지 나오고 디프리에 불러서 갔더니 나와 있더라. 연극과 교재를 입문해준 인연으로 알게 된 연극과 교수가 연결한 아르바이트였다. 꽤 탄탄한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메세나 활동에 열심인 고교 동창이 무크지 발간에 드는 비용 전액을 부담했다고 들었다. 민 교수로부터 지호 씨가 맡아주면 좋겠다 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는 동쪽 귀인이라도 만난 듯 반가웠다. 당시에 나는 장고는커녕 마이너스 통장과 카드 대출을 막느라 피가 마르던 중이었다. 아들 소리 학교에서 친구와 뒤엉키다 코뼈를 주저앉혀 병원비와 위로금으로 꽤 큰 돈이 필요했던 터라 되는 대로 끌어다 썼던 여파였다. 그 전에 제가는 억울해서 애가 사고친 경위를 주말에 만난 아버지에게 털어놓았던가 보았다. 웬일로 아버지가 돈을 맞춰주겠다며 큰 소리를 쳤다기에 죽으라는 법은 없나 보다 했다. 말 한마디도 썩기 싫은 인간이 달리 보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웬걸. 정작 그는 저쪽 부모와 약속한 날까지 연락 두절이었다. 그럼 그렇지. 사람 안 변하지. 8년 전 갈라선 이후로 양육비는 고사하고 사비 연필 한자로 사준 적 없는 화상이었다. 괴가 천선하여 뒤늦게 애비구실 하려나 보다 방심했던 내 탓으로 돌리는 수밖에. 아파트 담보로 선물에 투자했는데 그게 그만 깡통이 돼버렸네. 라는 뒤늦은 변명 나부랭이는 시쳇말로 어이 상실이었다. 몰래 잡혔다는 그 담보물도 새 여자의 점잖은 친정부모가 희한하게 코가 깨인 딸을 위해 장만해준 일종의 혼수라고 들었건만 무슨 일이든 가릴 처지가 못되던 내게 떨어진 일감은 청탁 및 기고로 들어온 글 원고를 다듬고 귀에 끼사 두어 꼭지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었다.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일감이 아니어서 버겁긴 했으나 대우도 사례도 후한 편이었다. 눈에 띄는 실수 없이 일을 맞춰준 것으로 무사히 매듭을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찬바람 불 때쯤 창간팀 회식을 마련했다며 문자 메시지가 날아왔다. 지나가는 인형까지 챙기는 성의가 어딘가 싶었으나 그럴 깜냥도 못 되거니와 내가 낄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리 잊고 있다가 당일 오전에 제차 참석을 종용하는 전화를 받았다. 둘러대기도 늦었고 거절하기도 미안해서 참석을 약속했다. 비정기 간행물이고 연극시장의 불경기로 언제쯤 다음 호 제작에 들어갈지 알 수 없긴 해도 다시 맡을 수도 있는 일감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자기가 나한테 일러스트 외주 줬던 그 잡지 맞지? 윤이 다소 뾰족하게 짚었다. 그런데 난 왜 뺐니? 라는 뉘앙스여서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당혹스럽기도 한. 그렇다고 외주에 참여한 모든 프리랜서들을 다 부른 건 아니라고. 또 내게 그럴 권한이 있지도 않은 걸 어쩌느냐고 되짚어줄 수 없는 노릇이었다. 무대 감독인가 하는 사람이 자기 그림 좋더라 칭찬하더라고. 내가 자기한테 인사 전해준 적 있었잖아. 그게 그날이었어. 나야 그냥 전해주는 말인 줄 알았지. 회식이 있었고 회식 자리에 방 선생 합석한다는 것 쏙 빼고 말해줬잖아. 제법 앙큼하다 자기. 이윤이 묘하게 어깃장을 놓았다. 내가 내 연애에 대해 한동안 입을 봉해서가 아니었다. 유난히 사람 욕심이 많은지라 내가 아는 사람은 저도 마땅히 알아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래야 되고 너는 그래선 안 된다는 식이어서 자신의 인맥은 쉬이 풀지 않았다. 괜찮겠어? 뭐가? 윤이 걱정해주는 체하면서 길게 고를 부리는 이유는 곧 상대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양 진영에서 주목하는 방이라는 것. 어쩌면 그 자리에 동석해서 말을 건네볼 수도 있을 기회를 나의 무신경 때문에 놓쳤다는 것. 그 무신경이 자기를 배제하려는 심리 기제일 수도 있다는 것. 아무튼 자신으로선 애석하고 내게는 괘씸해서 등등이었다. 상대가 좀 쉽지 않지 않아? 무슨 뜻이야? 자기 상처받을까봐 그래.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그러니까 그 양반 왠지 그림이 안 그려져서. 누가 그러더라고. 여자한테 사근사근하게 구는 남자 아니라고. 전엔 그랬나 보지. 자기도 그런 타입 아니지 않아? 장작개비 같단 소리도 들었다며. 소리 아빠한테. 아이 참 쏘리. 이 말은 자기가 나한테 해준 말이다. 전엔 나도 그랬나 보고. 윤을 인내해야 하는 건 아들 솔의 진로 문제가 걸려 있어서다. 솔은 일러스트레이션을 전공하고 싶어 한다. 미술학원을 알아보고 등록하는 과정에 윤으로부터 실용적인 조언과 간접적으로나마 금전적인 도움도 받았다. 미술학원 선택과 수업비를 고민하고 있을 때 윤이 선뜻 움직여준 것이었다. 윤은 풍성한 인맥을 동원하여 규모가 크고 입시 진학률이 높은 브랜드 미술학원을 골라주었을 뿐 아니라 나의 진짜 고민거리였던 수업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춰주었다. 직원 자녀 할인 제도를 적용받았다고 했다. 장학금이라고 생각하려던 윤의 응원이 진심으로 고마웠다. 그러나 고마움으로 윤의 모든 언행을 수용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별거 아니라고. 이모가 돼서 그 정도도 못해주냐고. 멋쩍은 듯 손사래를 치던 윤이 딴 자리에 가서는 은근슬쩍 공지사를 일삼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낯이 화끈거렸다.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알게 모르게 서열이 생긴다더니 그녀에게 나는 이미 을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나 스스로도 을의 태도로 처신하고 있었다는 자격지심이 들었다. 세상 사람들이 단짝 친구로 알고 있는 윤은 내게는 견뎌야 하는 불가근 불가원의 존재였다. 음향 스태프가 북슬북슬한 장대 마이크를 들고 마당을 어슬렁거린다. 좀 전에 도착해 곧바로 메이크업을 마친 코믹 배우는 브라운관에서 와는 사뭇 다른 진지한 표정으로 대본을 넘기는 중이다.
마구 들이대는 카메라와 둘러선 구경꾼들을 어쩌지 못해 연신 입술을 오므렸다 내밀었다 하는 종부와 술 내리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 중 일도 아닐 것이다. 내가 할 일이라곤 카메라 밖에 성가신 객 노릇뿐이다. 돌이켜보면 어디에서도 한 번도 주인공인 적이 없었던 것만 같다. 내 인생에서도 내 연애에서도. 내 인생은 내 것이었을까? 내 연애는 진짜 연애였던 것일까? 어쩌다 나는 내 삶에서조차 내 연애에서조차 주인공이 되지 못했을까? 해멀미를 하는지 눈앞이 어질어질하다.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속도 메스껍다. 날카로운 뼈 조각이 명치를 후비는 것 같다. 볕이 저리 화창한데 얼음물에 닿은 듯 손발이 싸늘하다. 식은땀은 식은땀대로 버쩍버쩍 난다. 어디든 가서 들어 눕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기왕이면 제대로 감을 잡아보려고 여기까지 따라붙은 것인데 본 촬영에 들어가기도 전에 몸도 마음도 급전직하다. 황보는 날 여기까지 내려보내고 저는 왜 미적지근한가? 그보다 나는 왜 모든 일에 필요 이상 애를 쓰나? 와중에 손안에서는 또다시 휴대전화기가 진저리를 친다. 빌어먹을 윤이다. 윤답다. 이 여자는 무엇을 기어이 확인하고 싶은 걸까? 전화를 받지 않자 연거푸 단문의 문자 메시지가 날아든다. 열려있는 방문을 기어코 열게 하고야 말겠다며 두드리는 노크처럼. 알고 있었어? 둘이 헤어졌단 말 없었잖아. 그 양반 특기가 잠수가 아니라 양다리인 듯. 목소리 좀 듣자. 문자라도 하든가. 간신히 지탱하고 있는 마음의 장력이 무너진다. 윤과의 관계를 혹여 그 관계가 쌀알 만한 우정이었다 한들 끝을 내기로 다짐한다. 번번이 벼랑간 사라졌다 나타나기를 반복하던 방을 다시 볼 일 없게 된 것처럼 이참에 이 여자도 지우자. 자, 조금들 뒤로 물러나 주시고요. 펜 감독이 돌돌 말아 소나기에 진 스크립트를 휘젓는다. 감독도 음향도 메인 카메라도 덩치가 비슷비슷한 데다 모두 같은 로고가 새겨진 점퍼를 걸치고 있어 앞쪽을 보기 전에는 구분이 잘 안 간다. 생김새도 다 다르고 성격도 제각각이던데. 팀 중의 여자 스텝은 보조 캠코더와 대본 작가 둘뿐이다. 뱃속 사정은 한계로 치닫고 있다. 휴대전화기에 전원을 끄고 대마루에 내려놓았던 배낭을 둘러맨다. 국화주 명희는 소주꼬리 주둥이에서 똑똑 떨어지는 술방울을 들여다보고 있다. 사위라고 소개했던 것 같은 일꾼인지 전수자인지는 불기운이 벌게진 얼굴로 아궁이 속에서 타고 있는 장작을 뒤적인다. 자, 말소리 내지 마시고 이동 중지해 주시고 들어갑니다. 레디? 시커먼 점퍼 가운데 하나가 그렇게 외치는 중에 어쩌자고 나는 슬슬 개걸음으로 마당을 가로지르고 만다. 컷! 참네. 이어서 씨발 하는 낙고도 찰진 욕이 꼭 뒤에 들러붙는다. 나는 뒤돌아보거나 멈춰서지 않는다. 감독인지 카메라인지 중요하지도 않다. 누군들 어떠랴? 머릿속에서는 방과 나, 윤과 나, 황보와 나, 또 다른 숱한 값들과 나 사이에 끼인 불변의 팩트들과 해석된 기억들과 왜곡된 의미들이 순식간에 뒤엉켜 고장난 전광판처럼 까맣거나 하얗게 점박이고 있다. 참을 수 없는 욕지기가 꾸역꾸역 밀려 올라온다. 나는 뒤홀로 빠져나와 허물어져 내려앉은 흙담 앞에서 1, 2초간 방황한다. 경사가 급한 언덕 쪽으로 국화주 원료인 노랑 강국이 무더기 덤불을 이루고 있고 도랑을 낀 평탄한 외길은 야트막한 동산으로 이어진다. 길가 키낮은 풀숲에는 분홍 고마리와 좀 더 진한 분홍빛 물봉선과 쪽빛 다계장풀 꽃들이 듬성듬성 흩어져 있다. 뒤뜰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겨울빛으로 심어놓은 밭 너머
국내버스가 통과하는 도로변에는 한 줄로 늘어선 미루나무와 전신주들의 수십 마리가 넘는 까마귀들이 내려앉아서 마을의 집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아까 외주 제작사 봉고차를 타고 마을로 들어올 때 검은 새들이 한꺼번에 깍깍 목신 울음소리를 내며 나뭇가지를 차고 오르는 걸 보았다. 타닥타닥 장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내게는 마치 잔불 속에서 솔방울이 터지는 소리처럼 들렸는데 황토빛 흙담을 밟고 넘어서려는데 불현듯 무엇에 이끌린 듯 고개가 돌아간다. 날 부를 사람은 없다. 헛간 옆에 외따로 서 있는 감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온다. 아니다. 거기 늙은 감나무 아래 우두커니 서 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온다. 아, 제작팀이 도가에 도착했을 때 국가주 명인과 무슨 얘기를 주고받다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주던 남자다. 번거지 밑으로 빠져나온 꽁지머리가 제법 길고 멜빵 작업복 차림만으로도 몸쓰는 일에 능숙할 것 같던 곧장 시야에서 사라진 뒤로 전혀 눈에 띄지 않던 남자. 그 남자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있었다. 남자가 나를 돌려세운 것일지도 모른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정광석화처럼 지나간다. 그는 나를 쳐다보고 그도 나를 쳐다본다. 공중의 일합처럼 쨍한 햇살이 교차하면서 칼끝같이 예리한 빛을 반사한다. 찔린 것처럼 눈이 시큰하다. 두 눈을 쓴벅인다. 무슨 조화를 부린 듯 빛과 빛이 얘기를 잃고 쓰러지는 그때 노을처럼 연붉은 동이감 한 알이 툭 남자의 발치에 떨어진다. 내 안에서도 묵직한 불덩이 하나가 툭 떨어진다. 남자가 천천히 허리를 꺾어 붉은 감으로 손을 뻗는다. 갈아먹지 않은 남새밭에 집북대기가 널려 있어 감은 두어 길 높이에서 낙하하고도 온전하다. 그조차 무슨 조화를 부린 것 같다. 달아나듯 나는 남자가 허리를 채 펴기 전에 무릎께까지 올라오는 흙담을 다 넘는다. 그대로 입을 틀어막은 채 달린다. 다리가 풀려 비척거리다. 풀숲을 헤치고 개울가에 이르러 급하게 허리를 꺾는다. 꺾으며 웃자란 닭의 장풀이며 고마리며를 한 손에 잡히는 대로 감아진다. 감아지며 속의 것을 쏟아낸다. 쏟아내며 까무룩 주저앉는다. 등 뒤에 따라붙던 마른 풀 밟는 발소리가 잦아든다. 눈꺼풀 안쪽에 푸르스름한 어둠이 내려온다. 형체도 질감도 색채도 가늠할 수 없는 질긴막이 온몸을 둘둘 싸고 있는 것 같다. 랩으로 감아놓은 고깃덩이가 떠오른다. 눈꺼풀을 도로 닫는다. 이곳이 어딘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오로지 그 막을 찢고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뿐이다. 심호흡을 한다. 바퀴 구르는 소리, 두런두런 하는 말소리, 물체가 부딪히는 소리,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랫가락, 둔탁한 소리, 날카로운 소리들이 점점 커진다. 좋아, 지금이야. 눈을 번쩍 뜬다. 희미한 약품 냄새가 코끝에 닿는다. 소리로부터, 냄새로부터 달아나고 싶은데 몸을 움직일 수 없다. 머리가, 아니 전신이 무겁다. 목을 쳐들 수도 손을 뻗을 수도 없다. 눈동자를 굴려 주위를 살핀다. 낯선 곳이다. 낯선 곳에 나 혼자다. 뭔가 착오가 생긴 게 분명하다. 누구 없어요? 혀가 풀리고 굳었던 근육이 조금씩 느슨해진다. 새살이 돋을 때처럼 가렵다. 좌우를 위아래를 두리번거린다. 천장이 휘고 벽이 휘다. 대각선 벽 쪽으로 밀어붙인 빈 침대 위에는 사용하지 않은 시트와 베개가 얌전히 개켜져 있다. 소리가 들려오는 곳은 한 뼘쯤 열려있는 문 바깥, 복도 쪽이다. 내 몸은 저 문을 통해 이곳으로 옮겨졌을 것이다. 나는 그다지 질이 좋아 보이지 않는
분홍색 차렵 이불을 덮고 있다. 이불 밖으로 내놓인 팔에는 주사 바늘이 꽂혀 있고 폴대에는 링거병이 달려있다. 링거병에서 맑은 수액방울이 똑똑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진다. 그제야 정신이 돌아온다. 꿈없는 잠에 빠져들기 전 나는 다른 방에 누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은 없었다. 원하지 않은 일이기도 했다. 수술방 간호사의 얼굴은 특징이 뚜렷했다. 어두운 색상의 파운데이션으로도 가리지 못한 연한 가지빛 반점이 눈두덩이 위에서 눈 아래까지 그늘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절대로 잊지 못할 얼굴이었다. 간호사가 고개를 반쯤 돌려 준비가 다 되었다고 말했다. 커튼이 열리면서 마스크를 쓴 여의사가 장갑 낀 손을 쳐든 채 불쑥 나타났다. 나는 의사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천장에 달린 무영등을 올려다 보았다. 두 다리를 벌린 기묘한 자세가 내가 취해야 하는 최선이었다. 자, 시작합니다. 천만에요. 시작이라니요. 이건 끝이에요. 끝장이에요. 금속 속 기구들이 내는 부주의한 소음이 심장을 마구 찔렀다. 아랫도리에 닿는 서늘한 이물감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나를 끌어내렸다. 내동댕이 쳤다. 따라해보세요. 하나. 의사를 따라 하나를 세고 둘을 세고 셋을 셌다. 그리고 두 개의 침대와 두 개의 간이 의자가 전부인 회복실에서 눈이 떠졌다. 그렇게 나의 일부와 나의 과오와 나의 과거가 뭉텅 잘려나갔다. 자신도 모르는 새 잊고 잊히는 수많은 시간들처럼 이제 방은 지워진 이름에 불과하다. 다시 눈을 감는다. 아무런 의욕 없이 처음 본 남자를 따라갔던 그 오후를 떠올린다. 계피향과 생강향이 은은히 떠돌던 남자의 거처를 떠올린다. 무쇠주전자에서 진하게 다려진 차를 효황색 다원에 담아 내 쪽으로 밀어주던 남자의 손을, 찬물에 꽃순 하나를 똑 따서 띄워주던 남자의 손길을 떠올린다. 남자는 질박하고 섬세했다. 공방 선반에서 남자가 구운 생활자기들이 질서정연하게 포개져 있었다. 접시며 명기며 술잔들뿐 아니라 남자의 손처럼 투박한 굽다리 머그잔에도 개울가 풀숲에 흔하디 흔하게 널린 야생의 풀꽃들이 도들새김돼 있었다. 오래도록 눈에 남는 연홍, 진홍, 청자빛 채색 문양들이었다. 어쩌나? 소독약 냄새와 비비린내가 살짝 떠도는 것 같은 이 방에서 눈이 떠질 때까지 내 심연의 의식은 그날 그 공방을 배회하고 있었던 게다. 나아갈 수도 없는, 물러날 수도 없는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었던 게다. 돔지붕을 얹은 것 같은 촘촘한 나뭇잎 그물을 뚫고 파란 하늘과 붓자국 같은 새털 구름이 언뜻 보였다. 그보다 먼저 등을 둥글게 말고 무릎을 꿇은 채 나를 내려다보는 남자가 보였다. 허리 숙여 낙하한 감을 줍던 그보다 먼저 눈이 마주쳤던 그 남자였다. 정신이 듭니까? 남자가 덤덤히 물었다. 나는 오솔길에서 조금 비긴 풀숲에 누워 있었다. 초면의 여자를 끌어다 눕히고 배낭으로 다리 쪽을 높여준 것도 남자의 터였다. 게다가 남자의 손가락이 내 손목을 지그시 누르고 있었다. 그런 것 같네요. 몸을 일으키라 했으나 수월하지 않았다.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지 말고요. 남자가 잡고 있던 내 손을 가슴 위에다 얌전히 돌려주며 말했다. 사투리를 쓰진 않았으나 억양은 그 지역 본세였다. 거의 평맥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꼴이 말이 아니네요. 토하고 그대로 정신을 잃더군요. 이런 일 자주 있습니까? 그게 가끔요.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눈앞이 아찔해지는 증상은 일상적이다시피 했다. 뇌과에서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주 신경성 실신도 1년에 한두 차례 기습적으로 찾아오는
불청객이었다. 된통 체했거나 신경이 극도로 불안정할 때 전조 증상이 왔다. 손발부터 차가워지고 간혹 창자가 끊어지듯 뒤틀리면서 온몸이 식은땀으로 축축해지면 구토로 이어지는 시기였다. 가볍게 왔다 진정이 될 때도 있지만 구토에서 멈추지 않고 한순간 정신을 놓치는 사태로 넘어가는 게 문제였다. 저 얼마나 이러고 있었나요? 이번엔 주기가 좀 빨랐다. 달포 전에도 한밤중에 변기를 붙들고 속에 든 것을 깡그리 토하고 일어서다 그대로 정신을 놓았다. 방이 또 무단히 연락을 끊어 보름 가까이 거치가 묘연할 즈음이었다. 예상치 못했던 내 몸의 변화 때문에 더욱 예민해져 있던 시기이기도 했다. 쓰러질 때 욕실 입구의 철제 수납장 쪽으로 기울었던 모양이었다. 한기를 느끼며 깨어나 보니 길바닥에 취객마냥 몸을 구긴 채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무릎 밖과 바깥쪽 허벅지에도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다. 뾰족한 모서리에 뺨이나 머리를 찌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었다. 아들은 제 방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어 그 소동을 알지 못했다. 내 의식이 정지된 채 흘러간 시간을 알아낼 수 없었다. 그 밤에 내가 얼마 동안이나 비틀어 짠 걸레처럼 수서박혀 있었는지 모른다는 것이 익숙한 공포로 다가왔다. 오래전 아버지도 하필 아무도 퇴근하고 없는 사무실에서 내일 열려 쓰러져 다음날 아침에야 발견됐었다. 골든타임을 놓친 것보다 책상 모서리에 뒤통수를 찧은 게 더 치명적이었다. 지금 내 나이밖에 안 되는 41 젊은 아버지는 혼수 상태로 3개월을 버티고 우리를 떠났다. 한 5, 6분? 아, 궁금했거든요, 그게. 차도나 사람 없는 곳이었다면 다르죠.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혹시나 해서 119를 부르긴 했는데 여기까지 들어오자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아니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오시지 말라고 말씀 좀. 보세요, 멀쩡하잖아요. 남자가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지역 소방대에다 이쪽의 상황을 새로 알리는 동안 나는 옷에 붙은 거무러기를 대충 털어내고 배낭을 둘러맸다. 통화를 마친 남자가 나를 일별하더니 말없이 내게서 배낭을 벗겨내 자신의 한쪽 어깨에다 걸었다. 남자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아무렇지도 않게 구는 남자의 행동이 나도 아무렇지 않았다. 천만 뜻밖에 이물스럽지 않았다. 살면서 이유 없는 친절이 사실 얼마나 무서웠던가. 친절이 무도함으로 돌변하는데도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래도 되는 듯이 배낭을 나를 맡기고 있는 내가 별스럽다면 별스러웠다. 나는 두세 걸음쯤 떨어져 남자를 뒤따랐다. 남자의 손안에 연붉은 동이감이 들어있다는 걸 그때야 보았다. 여태 저걸 들고 있었다니. 근데 어떻게 알고 따라오셨던 건가요? 처음 뵀을 때부터 안 좋아 보였는데 아깐 진짜 좀 이상했거든요. 얼굴이 하얘가지고 탈이 나겠구나 싶었어요. 체했던가 봐요. 한잠도 못 자고 출발한 데다. 네, 그것도 그럴 수 있겠는데 혹시 다른 문제가? 앞서 걷던 남자가 상체를 반쯤 틀어 묻는 얼굴로 나를 쳐다보더니 뒷말을 접었다. 아닙니다. 그러고는 다시 앞으로 몸을 돌렸다. 휘우듬하게 흔들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무표정을 가장했으나 남자는 흠칫 쪼그라드는 나를 읽었던 게 틀림없었다. 나의 다른 문제를 직감했다면 놀라웠다. 이제껏 손짓이며 발걸음이며 풀어진 데가 없던 남자였다. 결기가 있는 눈매에도 눈빛은 서늘하고도 온정했다. 그 눈으로 나를 어디까지 읽어낸 걸까? 남자가 읽은 나는 어떤 종류의 아둔함일까? 촬영 때문에 내려오신 거죠? 남자가 자질구레한 것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무뚝뚝한 말투로 화제를 바꾸었다. 무심한 듯 배려하고 배려하면서 덤덤히 사람을 대하는 태도란 실은 하루아침에 익힐 수 없는 것이다. 어이없게도 남자가 궁금했다. 무더우긴 했는데 제가 낄 자리가 아니다 보니
천덕꾸러기죠 뭐. 이따가 갈 때도 묻어가야 해서 끝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요. 남자가 걸음을 멈추더니 다시 한번 상체를 반쯤 틀어 나를 쳐다보았다. 이어 눈짓으로 촬영 현장과는 다른 곳을 가리켰다. 저 끝집이 제 공방인데 마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으니까 우선 좀 쉬어두는 게 어떻겠습니까? 채기에 마실 만한 차도 있습니다. 무엇에 홀리지 않고서야 나는 체면 치료용 사양이나 망설임 없이 고갯짓으로 응했다. 그리고 여행자처럼 남자의 걸음을 쫓았다. 노트북이 들어 제법 묵직한 내 배낭까지 대신 맸으니 남자야말로 딱 마중 나온 게스트하우스 주인장 행색이었다. 단잠이었다. 소파에서 눈을 뜨니 맥락은 사라지고 우연히 포착한 스냅샷처럼 딱 한 장면만 또렷했다. 솔과 황과 윤, 팬감독과 황보 PD와 이목구비가 흐려 개별화되지 않는 스탭들, 심지어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과 고속도로 휴게소 커피 부스의 판매원까지 총 동원하여 나를 원으로 에워싸고 내려다보다가 갑자기 확 흩어지는, 그래서 끝내는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되는 꿈이었다. 남자는 등을 돌린 채 아마도 사포로 그릇에 굽을 문지르고 있었다. 사각사각사각 소리 끝에 후 입김 부는 소리가 들렸다. 선반의 스탠드 조명만 밝혀놓아 남자가 있는 구역만 밝고 환했다.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위 의자에 앉은 남자를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는 것 같았다. 기척을 느꼈는지 남자가 동작을 멈추고 뒤돌아보았다. 자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안 깨웠어요. 이내가 내려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흐렸다. 세상에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이날 처음 본 남자 앞에서 한 번은 토악질로 혼절하고 한 번은 업어가도 모를 수마에 들었다는 얘기였다. 남자가 스위치를 올리자 숙소 겸 사랑채 용도라는 신뢰가 드러났다. 낮에 남자가 이 공간으로 안내하기 전에 들른 공방은 창고처럼 지어진 옆 건물이었다. 작업에 필요한 흙과 자재들, 새 벽면에 즐비한 그릇 선반, 소품용 전기 가마가 그 건물에 있었다. 장작 가마는 뒷마당에 별도로 쌓고 지붕을 이었는데 한쪽에 잘 마른 뗄나무들을 보기 좋게 쌓아둔 솜씨며 주변 정리해 들인 손길들에서 남자의 이면의 칼칼함이 읽혔다. 남자가 나의 허술함에서 나의 저간을 읽었겠듯이. 하필 그 순간에 저 때면 회식에서 방해했던 말이 생각났다. 사람이 대본입니다. 내가 상대를 읽고 상대가 나를 읽는 겁니다. 남독도 오독도 다 위험해요. 허짓거리죠. 좋은 연극이 대본을 읽는 것을 넘어 이해하는 것이야 하듯이 좋은 관계도 사람이라는 대본을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는 연출가다운 술자리 토크라고 생각했었다. 지나고 보니 토크가 아니라 허세일 뿐이건만 내 마음을 흔들었던, 신고 뒀던 그 웃음까지도 연출된 가면이었을까. 남자가 주방에 가서 달그락거리는 동안 나는 꺼두었던 휴대전화기에 전원을 다시 켰다. 그새 부재중 전화 7통과 문자 메시지 6통이 당도해 있었다. 발신자가 다 달랐다. 전화는 솔과 윤이 각 한 건씩, 모르는 전화번호로 2건, 황보가 나머지 3건, 가스요금 고지와 인터넷 쇼핑 배송 알림을 제외한 4통의 문자 메시지 중 1통은 황보, 다른 3통은 얘의 지긋지긋하게 친절한 스토커 윤이 보낸 것이었다. 미치겠네. 누나 어떻게 된 거예요? 폰도 꺼놓고. 어쨌거나 전화 주시오. 사람 풀어 좀 알아봤어. 신부가 동아줄이라더라. 능력과 재별 겸비한 비혼주의자였대. 미스터리 하지? 쪽팔릴 것 없어. 연애가 다 그렇지 뭐. 용두삼이 아니면 막장. 남자가 소파 맞은편 통나무 의자에 와서 앉았다. 탁자에 내려놓은 나무 쟁반에는 죽그릇과 나물 보시기, 나무로 깎은 수저 한 벌이 정갈했다.
속이 좋지 않을 땐 죽이 낫죠. 끓일 만한 게 현미죽밖에 없더라고요. 죽이든 밥이든 내게 손수찬의 상을 내준 남자는 그쪽이 처음이세요. 라는 말이 튀어나올 뻔했다. 퍼뜩 정신을 차렸다. 생면부지 외지 사람인데 살려주고 재워주고 먹을 것까지 주시고 결례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전생에 제가 앞에 분한테 대역죄를 지었던가 봅니다. 남자가 웃지도 않고 농을 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더 부끄럽네요. 저도 전생에 죄를 갚느라 이생이 팍팍한 모양이라고 한입버릇 해왔거든요. 4시엔가 사정을 알려주려고 도가에 내려가 봤더니 그새 철수하고 없더라고요. 별일은 없겠지요? 이게 별일이죠. 물론 쭉 한술로 이 말도 뱃속으로 쑥 밀어넣었다. 아닌 게 아니라 황보가 전화로 문자로 동동거린 내막이 대강 짐작이 갔다. 꼽사리가 온다간다 말없이 자리를 뜬 데다 전화 연결도 되지 않는다. 팽 감독은 황보한테 고지 않은 것으로 책임을 다했을 테고 황보는 날 딸려보낸 책임이 남아 씩씩거렸을 테고 먼저 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차피 도토리였는데요 뭐. 그럼 그 양반들이 개밥? 저희 정신승리법이죠. 기죽지 않고 쫄지 않고 쪽팔리지 않으려고요. 나는 얼른 죽그릇으로 고개를 숙였다. 쪽팔리지 않으려고요. 하는 대목에서 쪽팔릴 것 없다는 윤의 문자가 떠오르면서 울컥 눈물이 나오려고 해서였다. 2번이나 무방비로 나를 노출한 남자 앞에서 또다시 눈물바람하는 꼴까지 보일 수는 없었다. 현미죽 한 그릇을 말끔히 비우고 산부인과 처방전대로 약국에서 받아온 약을 먹기 위해 물을 따른다. 닷새 전 그 남자가 준 머그잔에다. 주인을 닮았네. 머그잔은 묵직하고 바닥이 깊다. 그날 남자는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나를 데려다 주었다. 나를 트럭 조수석에 앉히고 안전벨트 매는 걸 지켜보고 나서 찬통 하나와 머그잔 하나를 내 무릎에 올려주었다. 이 감 보기보다 아주 달아요. 여러 날 두면 초가 되니까 내일 넘기지 말고 맛봐요. 굽다리와 손잡이가 투박한 엷은 청잣빛 머그잔에는 작은 야생화 꽃다발이 소복이 꽂혀 있었다. 닭의 장풀이네요. 달개비꽃입니다. 이쪽 사람들은 그렇게 불러요. 꽃이 반달 모양이어서 내 멋대로 파란 반달꽃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제가 도감으로 뭐든 글자로 배워서 그래요. 달개비꽃이 훨씬 예쁘네요. 지금처럼 빛이 없으면 꽃잎이 다쳐요. 도착하는 대로 물을 채워 밝은 창가에 두면 하루 이틀쯤 더 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요맘때가 거의 끝물이죠. 달개비꽃을 특별히 좋아하시나 봐요. 공방의 시그니처인 것 같던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좋아하는 게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귀한 걸 받아서 어쩌죠? 남자는 웃을 듯 말 듯 하더니 안전벨트를 메고서 트럭에 시동을 걸었다. 방이라면 의기양양해서 화사하게 웃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말았다. 고속버스에 올라타서 좌석을 찾아 앉는 것까지 지켜본 다음에야 남자가 돌아서는 모습을 보았을 때도 나는 방을 생각하고 말았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잠을 청할 때 홀로 창밖 까만 밤하늘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반달을 찾아보면서도 나는 방을 생각하고 말았다. 소리 밥 먹여 들여보냈다. 기대하지 마. 위로 안 할 거야. 자기 연희질 때문에 배 아픈 거 다 나아서 깨춤 출판. 덩실덩실. 뛰어봤자 배려기겠으나 암튼 머리카락 안 베게 꼭꼭 숨어서 잘 쉬다 와. 어디서든 잘 자고 술 고프면 언제든 전화하고. 포기를 모르는 윤이 끈질기게 보내오는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면서도 나는 방과의 마지막 시간을 복귀했다. 그러자 퍼즐이 맞춰졌다. 맞추고 보니 조짐이 없지는 않았다. 윤이 캡처한 기사를 보여주던 날, 저 남쪽 낯선 곳에서 낯선 남자의 조건 없는 호의를 받던 날, 그날로부터 딱 사흘 전에 방을 만났었다.
마지막 잠적이 있은 지 한 달 하고 열흘을 더 채우고 팔다리에 멍이 든 채 깨어났던 날에서 보름이 더 지난 때였다. 그때도 방은 일신상의 중차대한 계획에 관한 그 어떤 언질도 주지 않았다. 종잡을 수 없는 평소의 행보대로 다짜고짜 집으로 와서 나를 앉혀놓고 환히 웃었다. 늘 그런 식이었다. 내 쪽에서 애틋해하는 기미가 읽히면 그 자신이 숨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를 내버려 두면 짠 제 발로 나타나 싱긋 웃었다. 이를 드러내고 웃는 그의 모습이 장난스러우면서도 깨끗해서 흡족한 선물을 받은 것처럼 내 마음이 흔연해진다는 사실을 방은 잘 알고 있었다. 그 마지막 날 방은 새로 올릴 무대의 동선을 그림까지 그려가며 설명해주고 평론가 아무개가 자신이 희곡과 연출에 대해 코멘트한 기사를 언급하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통과하는 남자아이 다루는 법을 조언해 주었다. 사흘 뒤에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자신의 결혼식에 대해서만 함구했을 뿐 그날의 모든 행동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적어도 그때의 나는 그렇게 느꼈다. 그렇게 느끼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야? 다만 그가 나를 품에 안은 채 불쑥 그렇게 물었을 때 결이 약간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만 빼면 글쎄 두려운 게 뭘까? 소리한테 무슨 나쁜 일이 생기는 게 가장 두려운 일일 거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사이 그가 앞질러 말했다. 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가난이야. 감옥에서 느끼는 구속감보다 지갑이 비었을 때 느끼는 압박감이 더 겁나더라고. 의아해했던가 낯설어했던가 나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는지 그가 금세 말갛게 웃었다. 그러자 의아함도 낯섦도 내 머릿속에서 말갛게 지워졌다. 방에 그 고백의 여운이 앙금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일까. 결국 나는 꼭 해야 할 고백을 하지 못한 채 그를 보냈다. 아주 보냈다. 그리고 오늘 예기치 않게 나를 찾아온 나의 작은 판다를 안녕 인사도 하지 못하고 보냈다. 아주 보냈다. 머그잔과 약봉지를 들고 책상으로 자리를 옮긴다. 항생제와 진통 소염제를 한 알씩 털어놓고 물을 한 모금씩 마신다. 이제 의뢰처럼 식물도감을 펼친다. 불어 찾지 않아도 찾는 페이지가 저절로 찾아진다. 나는 두 손바닥으로 빈 머그잔에 도들새김을 감싸고서 책갈피 속 아파를 가만가만 들여다본다. 그 안에서 쪽빛 다개장풀은 아무도 모르게 제 몸의 물기를 말리고 있다. 파란 반달을 얇디얇게 점인 것 같은 파란 반달꽃 두 잎이 아무도 모르게 살빛 투명하게 말라가고 있다. 세상 저 밖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물기가 아무도 모르게 투명하게 말라가고 있다. 오늘의 소설 달개비꽃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인공의 심리적 지지대였던 젊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기인한 주인공의 심리를 잘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지호의 건강과 따뜻한 사랑이 좀 오래도록 머물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인사드립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히 계십시오.